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일부 가수들이 사재기를 통해 음원 차트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사재기 논란에 음원 업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부터 차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멜론, 지니, 벅스 등의 차트를 운영하는 음원 업체 관계자들은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아이디 불법 도용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특정 음원을 차트 상위권에 오르도록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네요. 사재기 의혹이 음원 차트의 신뢰도와 공신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음원 업체들도 답답한 심경인데요. 음원 차트 순위는 방송, 행사 섭외 기준의 중요한 지표이고 일부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순위 산정의 기준 중 하나로 음원 차트 순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음악인들과 이용자들은 지속되는 사재기 논란을 원인으로 차트를 지목하며 차트를 폐지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네요. 음원업체 관계자는 몇 년째 의혹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실체가 없다 보니 대응하기도 어렵고 차라리 속 시원하게 사재기의 존재 여부가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재기 논란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재기의 존재 여부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음원 순위 급상승 패턴과 같은 정황만으로 사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가수들에 대한 사재기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해 2월 사재기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죠. 증거가 확실치 않은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의심 이용자 신원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20에서는 자동차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탈 것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하는데 핵심은 더 이상 땅 위를 달리는 탈 것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로를 새로 만들어도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하늘길을 개척하겠다는 목표라고 하네요.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미국 항공우주국 출신 미래항공 연구 전문가인 신재원 박사를 영입해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부 부사장에 임명한 바 있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즉 UAM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UAM 시장 규모가 약 1750조 원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UAM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스카이드라이브라는 이름의 UAM을 개발하고 있고 7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스카이드라이브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회사 다임러와 아우디, 포르쉐 등도 UAM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이번 CES에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모빌리티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일본 도요타는 콘셉트카인 이펄미를 공개하는데 이 차량은 1인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도요타는 이 차량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뮤직 스튜디오, 드레싱룸, 트레이닝짐, 해피딜리버리, VR 게임, 애니멀 테라피 등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BMW는 도심형 전기차 i3를 기반으로 한 콘셉트카 i3 어반 스위트를 통해서 차량을 호텔로 꾸민다고 합니다. 탑승자는 호텔 의자 또는 침대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BMW는 이 차를 CES 2020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시험 운행할 예정입니다. 부품회사 보쉬는 AI를 활용한 차량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AI와 카메라 기술을 결합해 운전자가 졸거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때 경고하는 시스템인데 AI가 운전자의 눈꺼풀이 내려가거나 그의 행동이 산만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자율주행 방식으로 운전에 개입한다고 하네요. 초고속 인터넷이 한국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전자신문이 분석한 기사인데요.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방증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가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00%를 달성하게 됩니다. 인터넷 속도뿐만 아니라 커버리지, 보급률, 활용률까지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네요.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은 1998년 초고속 인터넷 보급 이후 2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전기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본권이라는 설명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에 앞서 공중전화를 비롯한 시내전화, 도서통신, 선박 무선전화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은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라는 점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8번째 국가가 됐는데 지금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 국가는 미국, 스페인 등 7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한 다른 국가보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정부는 앞서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를 제공할 것을 장담했는데요. 50에서 100Mbps가 논의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최고 제공속도 100Mbps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미국은 10Mbps, 오늘 3월로 예정된 영국 또한 10Mbps를 제공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최소 10배에서 100배까지 빠른 속도로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민과 딜리버리 히어로, 즉 DH가 기업 결합할 경우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 불매운동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해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두고 배민이 사면초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DH의 배민 인수는 유니콘 기업의 성공적인 엑시트 사례로 주목받고 있고 한국과 독일 간판 배달앱끼리 힘을 합쳐 아시아 혁신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M&A 명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민간 혁신기업 성장을 회방놓는다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사실상 M&A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는 시장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배민을 인수할 경우 DH는 단숨에 국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미 2, 3위 배달앱 서비스인 요기요 배달통도 DH 계열이죠. 이렇게 될 경우 시장 경쟁이 사라지며 배달료 인상, 할인 정책 축소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자영업자와 배달원들의 DH 배달앱 플랫폼 종속도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는 배민과 DH만 있는 게 아니라 피자, 치킨, 짜장면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다며 전체 시장의 90%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라이더들은 어떤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민 운영사인 우한영제들은 독과점 우려에 대해 인수 후에도 독자 운영될 것,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반박해왔지만 과연 본사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사 빅딜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데는 배달앱 서비스에 깔린 뿌리 깊은 반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모바일 배달앱이 국내 음식 자영업 및 배달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건 분명하고 음식 맛만 좋다면 전단지를 뿌리지 않아도 손쉽게 이용자들의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배달앱이 음식 자영업 세계를 좌우할 갑으로 바뀌면서 인식이 달라졌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의 2018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 중 배달앱이 순이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부정적 답변이 49.3%나 됐습니다. 수수료 등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없애거나 광고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지만 자영업자들이 너나 구분 없이 배달앱을 주된 창고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앱 운영사의 수익을 거전해주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전단지나 포털 검색보다 싸고 효율적이라는 배민 자체 결과까지 내놨지만 모든 점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고 배달비 유료화로 이제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비 유료 정책이 사실상 전반적인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배달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두고 초기 앱 수익화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상생을 뒷전에 둔 결과라고 보기도 합니다. 개봉해 공기와 접촉한 알약의 유통기한은 1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약효가 떨어져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다네요. 아시아경제의 보도인데요. 가정상비약의 유통기한을 살펴봐도 2, 3년이 지난 약이 그대로 있다면 이 약을 먹어도 될지 먹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마련이죠. 가정용 상비약에도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먹어도 되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일반 식품처럼 유통기한이 약간 지났더라도 먹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먼저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유효 성분의 용량과 독성 물질의 농도 등 두 가지입니다. 의약품은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순간부터 유효 성분의 농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의약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 성분의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 유지돼야 하는데 이 농도가 일정 농도 이하로 감소해 의약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유통기한으로 설정합니다. 특히 의약품의 유효 성분 농도 감소 속도는 개봉 후 산소와 접촉하면 더 빨라집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원래 기대한 만큼의 약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개봉해 산소와 이미 접촉한 약품일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의 농도는 산화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유해 성분이 미량일 경우에는 약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의약품 내부의 작용 등으로 인해 만들어질 수 있는 독성 물질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기간을 예측해 정하는 것입니다. 고체 형태의 알약의 경우는 개별 포장에 따라 유통기한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봉 후 1년 정도입니다. 개별 포장 없이 플라스틱 통에 무더기로 든 알약의 경우 개봉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알약은 조제 과정에서 이미 공기와 접촉했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이런 알약들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 실온 상태로 보관했다가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루약은 조제 과정에서 분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역시 공기 접촉이 있고 습기에도 취약해 알약보다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1개월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피부에 바르는 튜브 형태의 연고는 개봉하지 않을 경우 유통기한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지만 개봉한 이후에는 6개월 정도가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연고는 바르면서 손이나 환부에 닿는 경우가 많아 튜브 끝부분에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용 후 튜브 끝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는데요. 의약품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성분인 만큼 자연분해가 어렵습니다.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비치된 의약품 수거통에 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찰이 휴대전화 판매업자와 결탁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경찰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에서 지역유지로 통하는 A씨는 언젠가부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지역 경찰관들이 그의 지극히 사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갔을지 추적했고 의심되는 곳을 찾아냈는데 2018년 9월 그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던 판매점이었죠. A씨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B씨를 찾아가 내 전화기를 어디다 빼돌렸냐고 추궁했고 B씨는 검찰에 강씨에게 허위사실로 협박을 받았다는 진정서까지 접수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반전이 일어났는데 경찰 수사를 비난하던 B씨가 지역경찰관 2명과 결탁해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A씨는 기존 휴대전화를 건네는 조건으로 새 휴대전화를 사는 기기 변경을 했는데 B씨는 이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경찰관에 넘겼습니다. 경찰관은 이렇게 빼돌린 A씨의 휴대전화를 1년 넘게 보관하면서 문자메시지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고 심지어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 B씨와 경찰관 2명 등 3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이 된 사례는 또 있었는데 전북의 한 경찰서 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연락처로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내 견책 처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